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온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국채금리와 주가지수의 상관관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최근에 경신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작년 10월 달에 기록했었던 최고 수준도 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바닥을 찍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달 2100포인트라는 저점을 찍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채권 금리의 행보로 보았을 때 작년도에 기록했었던 주가 지수 저점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가장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내용은 채권 금리와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먼저 풀이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이 앞으로 계속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피 2100포인트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시켜 놓고 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1부, 2부 두 가지로 짧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1부에서는 채권 금리와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결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자면은 채권 금리는 주가 지수에 선행하기도 하고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라는 겁니다. 즉,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시간 동안 주가 지수는 하락을 하게 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시간 동안 주가 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먼저 나오는 성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이 법칙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지금 시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왜 이런 상관관계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과 설명은 HTS로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방송은 HTS 화면과 메모장을 통해서 좀 프리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를 제가 적용을 해놨고요. 여기서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21년도 당시의 채권 금리의 변화입니다. 제가 네모나게 박스를 쳐 드릴게요. 자, 이 부분, 지난 일목균형표 강의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추세가 바뀌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보세요. 일단 이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나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요 26개 캔들 뒤로 돌아갔었을 때 후행 스팬 역시도 캔들 아래에서 캔들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캔들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파란색 음운이 양운으로 바뀌는 모습. 제가 추세 전환의 5가지 신호, 일목균형표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5가지 신호가 모두 완성됐었던 시점이 바로 21년도 요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지속을 하다가 요 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상승 쪽으로 땅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도 이런 추세 전환의 구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좀 더 심플하게 차트를 보시려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보실 수도 있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삼각형의 수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수렴의 상단을 돌파를 빵 하게 되면서 공격적인 상승 랠리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한 해 동안 눈에 띄는 포인트는 뭐다? 하락하고 있었던 국채금리의 추세가 여기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나서 상승 쪽으로 터닝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22년도 국채금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었던 이 시간이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의 증시가 전체적으로 박살이 났었던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구간 있죠.
21년도 연말에서 22년도 연초 나스닥이 공격적으로 하락을 하려고 분위기를 잡고 있었던 그 시기, 그 시점 때 채권 금리는 이미 추세 전환의 징후를 사전에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승하는 시간 동안에 지수 하락을 표현했다라는 거. 그래서 채권 금리와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게 되면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21년도에 먼저 채권 금리는 추세 전환의 각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이르러서 주가 지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성격까지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띄는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2022년도 10월달 여기다가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바로 여기죠. 여기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4.3%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자리가 지수가 최저점을 찍었던 시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나스닥 차트 잠깐 갔다 오면은 나스닥 차트 주봉상 최저점을 찍었던 요 구간 확인되죠? 요 때가 22년도 10월. 그쵸? 우리나라 코스피도 22년도 10월 달 당시가 저점이었습니다. 요 구간이 채권 금리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22년도 10월 달 하고 일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나스닥이 반등을 쫙 해줬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100에서 최근 2500포인트까지 반등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 금리하고 주가 지수가 왜 현재 역의 상관관계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좀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할 텐데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 연준의 긴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 물가 상승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계속되다 보니까 시중의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로 금리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는 채권금리 상승이 계속 작용이 됐었던 것이고 채권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시간 동안 자산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죠. 통념적으로 보았을 때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고금리 시대에서는 투자보다는 뭐 예금 활동 같은 저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억이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니까는 매년 뭐 15%의 고이율의 이자를 따박따박 챙겨준다. 그래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매번 똑같이 아무런 위험 없이 수익금을 창출해준다. 하게 되면은 골치 아프게 뭐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은행이 금리를 아주 안 줘요. 0%의 이자율을 주게 된다. 그러면은 은행에다 돈을 맡겨봤자 새롭게 생기는 수익분이 없다 보니까 이거 놀리느니 차라리 굴려보자 하면서 뭐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는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고금리 시대에서는 투자 자금의 이탈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자금 이탈이 거대하게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가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그 시간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하락이 작용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채권 금리와 주가 지수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황 속에서 채권 금리와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가 역으로 나타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 국고 채권 10년물 주봉 차트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20년도 연말에서 21년도 연초 요때 당시에 일목균형표상 추세 전환의 징후가 다 나오게 됐죠.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구름대 돌파, 후행 스팬의 캔들 돌파, 그리고 음운이 양운으로 바뀌어지는 모습까지도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1년도서부터 상승 탄력을 계속 타기 시작을 했다가 21년도 하반기에서 21년도 10월 달까지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고 채권 금리 차트들 보시게 돼도 똑같아요. 하락하고 있었던 국채 금리가 추세 전환의 징후를 여기서 보이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출발이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1년도 6월 달 당시 요때가 코스피가 3,300포인트 기록하면서 최고점을 찍었었던 자리이죠. 이때 국채 금리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미 몇 개월 전에 사전에 여기서 목격이 되고 나서 코스피 상투를 치고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채 금리와 주가 지수 코스피와의 역의 상관관계, 그리고 선행하는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2년도 10월 달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권 금리가 4.6%포인트를 기록하게 되었을 당시, 이때가 우리 코스피 2100포인트 저점을 찍었던 시점하고 정확하게 또 일치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지수와 채권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회원 방송을 오래전서부터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 상반기 당시에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로 이걸 또 제시를 해 드리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메모장 통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0년 우리는 코로나 유동성 장세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비트코인 뭐 전부 다 뛰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유동성 잔치가 결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써재 끼는 빚들이 추후에는 트러블이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 제가 빅데트 크라이시스라는 표현해서 빚의 부메랑이 돌아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지니까 이 변곡점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언젠간 이 유동성의 수도꼭지는 걸어 잠궈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서 고금리 기조로 넘어가는 그 긴축의 분위기, 요게 나오는 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때,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전에 이미 시중 금리는, 채권 금리는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21년도 상반기 들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먼저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리려는 상황이 20년 연말서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채권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압력을 받는다. 이거 정고점도 뚫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우리는 이제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걸어 잠겨지는 긴축의 시대를 걸어갈 걸로 보여지니까 긴장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 확증을 넣어주게 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바로 삼성전자의 이상징후였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삼성전자의 21년도 1월 달 당시 96,8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거래대금이 66조 원이 터지게 됐는데 이 66조 원의 거래대금은 삼성전자가 탄생한 이래로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거래 대금 속에서 나온 현상이 뭐냐면은 외국인 순매도, 투신 순매도, 연기금 순매도. 여태껏 이렇게 많은 외국인과 기관 자금들이 삼성전자를 엑시트했었던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 이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걸 보고서 더욱더 확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터는구나. 한국에서 나가는구나. 그러다 보니 유동성의 잔치를 끝내고 선제적으로 엑시트하는 자금까지 확인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가 돌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는 그때서부터 제가 많은 경계감을 가지시란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별로 진지하게 캐치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재밌는 게 이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들이 이렇게 엑시트를 하면서 도망가는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이벤트가 또 나오게 됐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조선해운 철강주들이 엄청난 업황 호황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HMM을 필두로 해서 여기 보세요. 21년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15,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가는데 4달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시총 규모가 큰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냐, 언제 사면 되는 거냐, 지금 사도 늦지 않는 거냐, 이거 하면서 방금 전에 보셨던 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규모 자금 엑시트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터닝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묵살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시황을 중시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계좌 상황은 멀어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무시와 멸시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를 깔까봐 뭔가 시선 돌리기성 씹을거리를 이렇게 딱 던져주고 나간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라보는 사이에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코스피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또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보시면은 21년도 1월달 삼성전자 엑시트 했었을 때 요 캔들인데 2월, 3월, 4월, 5월, 6월달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지수를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양봉을 계속 조금씩 계속 올려주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순매도로 나가고 있었고 투신, 연기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HMM 조선해운 철강 이쪽으로 시선이 돌아간 사이에 이미 증시가 하락할 거라는 사전 징후들은 채권 금리에서도 나왔고 삼성전자 자금 엑시트에서도 목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과거에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드리면은 이 터닝의 시기가 지수의 하락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나왔으니까 만약에 증시가 진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 올라가게 될 때에도 어쩌면은 이런 비슷한 징후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저랑 예전에 이때 당시 회원방송 들었던 분들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22년도 10월 달에 여기서 꼭지점을 치고 만약에 금리 차트가 선행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꾸로 상투를 친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하방으로 꺾여줘야 되겠죠. 이때 그랬던 것처럼. 자,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락하고 있었던 채권 금리 차트가 추세 전환을 보이고 나서 상승을 했고, 그쵸? 그래서 요 변곡점, 요 변곡의 신호가 사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채권 금리 차트에서. 그리고 나서 주식 시장이 무너졌다고요. 그쵸? 자, 그럼 이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서 거꾸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주식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갈 거라면은 채권 금리는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는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 전환이 목격이 사전에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상관관계가 계속 적용이 된다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3년도 3월달, 4월달 요때 당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약간 기미가 나오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여기 좀 확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큰 그림으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환선하고 기준선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거꾸로 나오죠. 예, 그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서 놀고 있다가 캔들 아래로 처박히는 모습도 나와주고, 그리고 요 구름대 자리도 하방으로 통과해서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양운이 파란색 음운으로 바뀌기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충 각을 여기서 잡아놨는데 이게 버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하고 최근에 이게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23년도 6월 달 들어서 상방으로 터닝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젠 또 어떻게 되느냐. 전환선과 기준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와버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캔들이 구름대 아래로 처박히는 게 아니라 구름 위로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정배열 형태의 차트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권 금리 차트를 보면은 더 극단적으로 상황이 나오는데,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얘는 주봉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구름대 바깥으로 나가는 시도조차를 하질 않았습니다.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로 처박혔었던 시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짧게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는 전고점이 지금 뚫려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이 고점을 지금 주봉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돌파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현재 수준은, 그래서 얘는 지금 하락 추세 전환의 징후를 조금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잡고 가도록 할게요. 사전에 제가 전제를 깔아놨었던 대로 만약에 채권 금리와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가 계속 유효하다면, 채권 금리의 하락 추세 전환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지수의 진바닥이 추후 나오게 되는 모양새가 되게 될 텐데, 그쵸? 요 상관관계가 유효하다면요, 그쵸? 근데 미국의 채권 금리나 한국의 채권 금리나 보게 되면은 정배열 상태에서 역배열로의 전환을 지금 다 실패를 한 상태이고, 오히려 정배열의 상황이 지속 중인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10년물 국고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의 수준을 지금 경신하려고 딱 끝까지 갖다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 지수가 저점을 찍었던 자리인데, 만약에 주가 지수가 채권 금리를 역으로 그대로 쫓아간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미리 선행해서 그 돌파를 보여준 거다. 전고점 돌파, 작년 10월 달의 수준을 경신한 걸 선제적으로 보여준 거다. 하게 된다라면은, 그쵸. 오늘 제가 왜 코스피의 2100포인트가 무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2부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서는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부 시간에 우리가 HTS를 통해서 채권 금리와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채권의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면은 지수가 작년 10월 달 저점을 뚫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거다 하면은 작년 10월 달에 주가 지수가 뚫릴 거라는 그 생각은 접어둬도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상관관계가 유효하는 한. 그러니까는 심플하게 채권 금리가 상승 압력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따라 증시에 전저점 이탈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자라면은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년 10월 달에 지수 저점이 무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채권 금리가 왜 상승 압력을 계속 받을 거라고 보는지 첫 번째 이유서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디폴트 위험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해드렸던 영상이 참고 영상이 되실 텐데 23년도 5월 18일 당시에 해드렸었던 영상 요거 하고 23년도 8월 10일 당시 올려드렸던 영상 요거 있죠. 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미국의 재무부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파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를 위로 올려야 된다. 근데 미국의 재무부가 부채 한도를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재정이 빵꾸 난 것을 새롭게 빚을 써서 메우려고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서 미국의 신용이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고. 그리고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이 실제로 강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8월 달 들어서 3개월 만에 강등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강등이 결코 미국 내만의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영상에서 해드렸죠. 그 미국의 신용 위기와 미국의 디폴트 위험이 지금 여전히 불이 켜져 있어요. 꺼진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골드만삭스의 전 수석 전략가로 있었던 사람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셧다운 주목이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미국이 경제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우리 이제 오늘 장사 안 해요 하면서 문 닫는 게 셧다운이잖아요. 미국의 재무부가 이 꼴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JP 모건의 다이먼 CEO죠. 이 CEO는 미국 경제가 수년간 호황이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이다 라고 하면서 요 밑에 있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탄탄한 소비와 임금 상승세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나 지금 뭐가 문제다? 중앙은행들이 양적 긴축을 통해 유동성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긴축의 시간을 지속하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 하고 있고 중앙은행의 양적 긴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전 영상 충실하게 보신 분들은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생각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요것만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양적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시중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풀어진 채권이 미국의 달러와 이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메모장으로 설명을 잠깐 또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연준이죠. 연준이 국채 발행을 해서 시중에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서는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사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미 달러죠. 그러면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중앙은행으로부터 채권은 발행이 되고 시중에 썼던 돈 달러는 중앙은행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걷어들이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는 이름으로 양적 긴축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환경을 지속하게 되게 되면은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중에 돈을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 긴축이란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는 이 정책이 전시경제 역학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채권이라는 것도 그리고 달러라는 것도 결국 페이퍼, 종이에 불과하다. In God we trust라는 이름으로 미달러에 적혀져 있으면은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주 안에서 이거는 화폐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돈이 달러인 것이고 그리고 This bond is certificated by US government 이 채권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증이 되는 증서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종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인과디 트러스트를 받던 그리고 US 정부로부터 보증이 되는 채권이다라는 그 증표를 받던 똑같은 걸 교환하는 것인데 가치만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하면서 경제 위기가 있다라고 하고 인플레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이 등가 교환을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폐의 지위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서 이 똑같은 효과를 내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연준이 하겠다라고 하는 양적 긴축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요것도 풀어서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만히 정리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재정을 풀어가지고 돈을 쓰고 있고 그리고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고 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등가 교환의 상황으로 각종 경제 위기들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금융 환경에 의해서 동일한 정책을 해야 되는 다른 나라들은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리스크 프리미엄, 국가 부도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화폐를 발행하면 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다라는 지위만 딱 붙잡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이다라는 지위만 딱 붙잡고 있게 되면 이 가치가 희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라는 건 상대적인 거고 채권 가치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만 무조건 한 단계만 레벨이 높으면 돼요. 그러면 이 지위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미국의 양적 긴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좀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게 100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은 나에게 50이라는 피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감수를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양적 긴축을 통해 유동성을 억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인플레라고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죠. 이건 설명 안 할게요. 너무 많이 했었던 이야기니까. 아무튼간 이런 악재 상황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각국 정부가 술에 취한 선원들처럼 재정을 지금 퍼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를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요거 재정을 퍼붓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은 셧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빚을 틀어막는 행동을 아주 위험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이벤트라는 것을 지금 계속 주시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는 오히려 다른 신흥국가가 더 크게 볼 거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른 신흥국가들이 재정을 미친 듯이 퍼붓고 앉아 있으니 이것을 미국이라는 스탠다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결코 괜찮은 상태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꾸 미국의 디폴트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재무 위험에 의해서 파산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갖지도 못하고 펀더멘털도 미국보다 약한 너네들이 빚을 써서 돈을 발행해서 그 빚을 메꾸려고 한다는 그 행동을 우리는 괜찮다라는 평가를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든지 크레딧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주시가 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구조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 이 채권에 대한 보증 주체의 신용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신용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는 많이 쳐줘야 된다. 그 얘기 설명해 드렸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가 디폴트 위험을 지금 지속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의 재무부도 요런 꼬라지에 있는데 다른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을 미친 듯이 쓰고 있다. 아, 니네는 신용 등급 더 떨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그쵸. 그 엄중한 잣대를 갖다 대게 되었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되면서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위험은 국가 차원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회사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채 차원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경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문 닫아야 돼요. 셧다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면서 회사채 금리 상승이 또 유도될 수가 있죠. 그게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채권 금리 상승 압력입니다. 다음 화면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채권 금리 상승 압력 두 번째로 경영 악화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이야기를 과거에 23년도 2월 16일 그리고 23년도 5월 11일 당시에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설명해 드렸던 게 우리나라 한전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드렸죠. 한국전력의 상태가 지금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채 규모가 지금 206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1년 사이에 25조가 또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채를 지금 까고 있는 게 아니라 부채액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나져 있는 상태에 경영 지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죠. 지금 한전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이 한전채를 발행을 하면서 막아왔습니다.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인프라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주축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면 안 돼요. 전기가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공기업인데 이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 중에 하나가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정부가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열악한 회사이지만 보증 주체가 정부이다 보니까는 그거를 채권 투자자들이 믿고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연초 당시에 체리니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 투자의 주린이에서 이제 채권 투자의 체리니로 변신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채권이 바로 이 한전채이죠. 왜? 회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은 많이 줘요. 이자를 높게 쳐줍니다. 근데 보증 주체는 정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금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고금리에 한전채가 발행이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개꿀이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매수를 하게 됐고 그 매수의 중심에 개인 투자분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사실이 비슷한 시기에 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크레딧 크런치라는 신용 경색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신용 위험 상태가 대두되고 있음을 경고해주는 시간이 올해 상반기 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회사채 금리 상승하고 연결이 될 수 있냐면은 자 보세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정부가 보증해 준다라는 그 신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한전채 발행이 막힐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발행 한도가 꽉 찼어요. 채권을 발행하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의 한계 수준까지 지금 다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전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려면은 그 발행 한도의 수준을 변경해야 됩니다. 마치 미국의 재무부가 파산이다. 부채 한도를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미국의
미국의 재무부가 부채 한도를 올려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전채를 발행해서 새롭게 빚을 쓰려면은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발행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경영을 개선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전기료가 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경영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료가 너무 싸다라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급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높게 해주면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요금은 어느 정도 낮게 유지를 해주고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좀 메워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이대로 하다 보니까 회사가 너무 빵꾸가 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기 요금을 좀 올려서 회사의 마진을 좀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건을 사는 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 전기 요금을 인상을 시켜버리면은 사람들은 전기를 더 줄여서 쓰려고 하게 되죠.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즉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이 전기를 쓰겠다는 수요도 같이 올라가 줘야지 이 P 곱하기 Q의 전체 캐파가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전기료만 올라가고 이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P 곱하기 Q 전체 캐파는 오히려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가격이 올라가야지 이게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 P의 상승분이 Q의 하락에 의해서 상쇄가 돼버리게 되게 되면은 전혀 개선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리를 가지고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21년도 당시에 시멘트 가격 올라가니까는 뭐 건설주 수혜된다. 그리고 뭐 금리 올라가니까는 은행주 수혜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을 때 제가 다 의문 제기를 했었었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 뭐하냐. 그만큼 건설 산업에 대한 수요가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불황에 의해서 처박히게 되게 되면은 결코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격만 올라가면 수혜가 된다라는 그 논리를 너무 맹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통하지가 않았죠. 왜? 해운주 운임 상승한다고 하면서 HMM 주가 5배 올라가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니까는 무조건 그냥 가격만 올라가면은 수혜가 된다. 그래서 철강주 올라가면 철강주 사야 된다. 시멘트 올라가면 건설주 사야 된다. 금리 올라간다니까 뭐 금융주 사야 된다. 했었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각 산업에 있는 대표 기업들 실적 까지는 거 보게 되면은 다 박살났죠, 그죠? 왜? 불황에 의해서 수요가 침체되게 되니까 못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지금 와서 전기료로 올라간다고 해서 한전이 경영이 개선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한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스스로 경영 개선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한전채 발행도 막혔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더욱 부각되게 되는 미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영상에서도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한전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전채의 보증 주체가 한국 정부예요. 그래서 한전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이 한국 정부의 보증 주체에 대한 신용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곧 또 국가 신용도에 대한 문제까지도 야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보증해 주면은 무조건 이제 망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이자 높게 쳐주는 거 꿀이다라고 하면서 별 의심 없이 한전채에 대한 매수를 이때 당시 많이 했단 말이죠. 저는 좀 잘못된 방향에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이자를 많이 넣어주면 뭐예요? 이게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되게 쉽죠.
배당을 많이 주면 뭐해? 회사의 주가가 개박살 나는데.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 원어치 A라는 주식을 사놨는데 매년 배당을 꼬박꼬박 잘 넣어줘서 뭐 100만 원씩 매달 뭐 배당 수익금이 꽂힌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샀었을 때는 이 회사의 주가 가치가 1억이었는데 1년 뒤에 배당 100만 원 받고 보니까는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5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럼 배당 100만 원 이거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투자금이 절반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도 가치가 보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팔 거다. 그러면 100만 원의 이거 배당 수익을 100번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 투자 원금 1억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럼 100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배당을 많이 줘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채권에 대한 가치가 박살나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현상이 목격이 되게 되면은 아무리 정부가 보증해주는 채권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배당에 그리고 고이율의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거를 서로 털려고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채권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경영 악화에 의해서 채권 금리의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배경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크게 관심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금융사들이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해서.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그 저축은행들 상위 5개사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금 1년 사이에 3배 껑충 뛰어 올라갔다는 기사 이런 것들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 PF 잔액 133조 중에 증권사 연체율이 17.3%에 달한다 라고 하면서 증권사도 부동산 PF에 투자했었던 자금이 제때 지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동산 PF가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과거에 많이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건물을 하나 올리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대출을 끌어서서 일단 짓자.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뭐 상가면은 상가 점주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을 담보로 해서 미리 일단 은행 대출을 끌어서서 건물을 올리자라는 게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해지지 않으려면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부실해지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 PF로 나갔던 대출금이 지금 제때제때 회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투자해준 PF 그리고 증권사가 투자해준 PF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저축은행 대출 빵꾸 나는 거고, 증권사에서도 PF 투자금 빵꾸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금융사들이 위험하다고 하게 되면서 또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수 있죠. 그 이야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영상에서 많이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 제가 요 워렌 버핏이 구원투수 나서겠다라고 한 다음에 미국의 상업부동산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 관련돼서 제가 영상 찍어드렸었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원래 이거를 제가 하나 영상 컨텐츠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중소증권사들이 지금 해외 부동산에 투자금이 많이 나가져 있는 상태인데 그 해외 부동산 투자금의 80% 가량이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의 상업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워렌 버핏 형아가 뭐 크레딧 크런치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신용 경색 이런 이야기. 근데 이 미국의 상업 부동산에 투자했었던 그 투자금의 많은 부분이 국내 금융사에서 출자가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그 대다수의 자금들이 미국의 상업 부동산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그러지게 되면은 한국의 금융사들이 회수해야 될 돈을 회수를 못 받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그러니 미국의 상업 부동산이 위험하다라는 이 이벤트는 한국의 금융사가 위험하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 부동산 붕괴는 한국 금융사의 부도 위험을 높이게 되는 상황이 되게 돼요. 이 금융사들이 갖고 있었던 자금의 일부분을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회수가 안 돼서 빠그러지게 되게 되면은 그쵸, 투자금을 날리는 꼴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경영 상태에 빵꾸가 나게 되게 되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한국의 금융사가 위험해지게 되면은 금융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앞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된다라고 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은 회사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올라가서 각국 정부가 재정을 퍼붓고 있어서 디폴트 위험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순서를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데 다 이유가 있어요. 국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채, 그리고 세 번째로 금융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 압박을 받게 되니 시중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 빼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채, 회사채, 금융채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이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이미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은 또 주가 지수 하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금리 상승 압력 준비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 금리가 역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많이 했었던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이번 11월 달에 추가적인 긴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가능성을 살짝 또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 파월 추가 긴축 관련해서 우드라는 표현 대신 쿠드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우드는 우리 뭐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약간 뭐 그럴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쿠드는 약간 좀 올릴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어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5.5%포인트이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3.5%포인트인데 만약에 추가 금리 인상을 미국이 단행하게 되면은 이제 5.75%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차이가 무려 2.25%포인트까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2%가 넘는 기준금리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게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느냐, 미국의 채권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다라는 뜻은 미국이 더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다, 더 위험하다 라는 표현이고, 한국이 지금 덜 위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보다 한국의 채권이 더 우량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국채하고 우리나라 국고 채권의 금리 차이가 이전에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만큼까지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언밸런스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난 이야기 했었었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한국의 채권 금리가 미국의 채권 금리를 따라잡으려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 금리 역전 차이를 다시 본래의 밸런스로 맞추기 위해서라도 또 금리 상승 압박이 작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코 금리는 하방 쪽으로 방향을 꺾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상승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채권 금리가 그런 것처럼 10월달 고점을 뚫으러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채권 금리와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를 또 적용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그쵸, 작년 10월 달에 찍었던 코스피 2100포인트라는 자리도 결코 무사하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은 어쨌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대에 있는데 무슨 2100이 깨지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얼토당토 않다라고 여기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일단 빼놓자고, 그건 빼놓고, 그러면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2100포인트를 깰 거다, 코스피가 2100을 깰 거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 거부 반응서부터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건 놓아놓고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받아들여진다라면은 두 번째로 국채 금리가 주가 지수를 역행하는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 최근 시황에서, 그리고 선행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줬다는 사실. 그래서 요거를 옵션으로 추가 적용해서 상황을 한번 보자라면은, 작년 10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주가 지수 코스피 2100이라는 저점은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그쵸, 무리가 있다라는 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결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히나 지금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채 금리의 상승이 기준금리에 의한 게 아니라는 점.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이미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갔었던 금리가 떨어지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추세 전환 신호, 올라갔었던 채권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게 왜 안 내려오느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점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으니까. 부도 위험이 있어요, 혹은 경기가 불안합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차원에서 채권 금리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즉 펀더멘털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더욱더 경계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지수가 안 떨어지고 2500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리더스탁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채널을 처음 개설하면서 23년도 시황 이야기 했었을 때 코스피가 1000포인트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게 맞아 떨어지려면은 일단 작년 저점은 깨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 그리고 신용 리스크, 그리고 경기,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00포인트가 깨진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의해서 1000포인트가량의 지수 하락은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21년도서부터 채권금리와 주가지수의 상관관계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의 전망까지도 이어서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잘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